선영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다.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간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 뭔가 자국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그가 명함을 건네면서 손목이 더 드러났을 때 선영의 숨이 멎었다. 선명한 화상 흉터였다.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영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귀로 듣는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하얀 벽면에 걸린 작품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숨을 쉬고 있었다. 정적한 전시실을 가로지르는 선영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다. 3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김민수의 유작 특별전 영원으로의 여행이 열린 지 일주일째였다. 선영은 남편의 마지막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바닷가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한 아이의 모습. 그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작품이었다. 준호야. 선영의 입술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12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다. 6살이던 준호는 명동 백화점에서 단 몇 분 사이에 사라졌다. CCTV를 아무리 뒤져봐도 경찰이 아무리 수색해도 아이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그 후로 선영과 민수는 매일같이 아이를 찾아 헤맸다.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니고 실종 아동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민수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고 선영은 매일 밤 준호의 방에서 울었다. 그러다 3개월 전 민수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선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부인께서 오늘도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영이 몸을 돌렸다. 미술관 도슨트 이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이 전시회를 담당하면서 매일 찾아오는 선영을 잘 알고 있었다. 네. 오늘도 왔네요. 선영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관람객이 많이 오셨어요. 고인의 작품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민정의 말에 선영은 주위를 둘러봤다. 평소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았다. 중년의 부부, 젊은 연인들, 그리고 혼자 온 듯한 사람들까지. 모두들 남편의 그림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네요. 갑자기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녀 옆에 서서 벽에 걸린 풍경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선영은 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다. 코의 선, 턱의 각도, 이마의 모양까지.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고인께서는 정말 뛰어난 화가셨군요. 남자가 선영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특히 이 작품은 그가 바닷가 그림을 가리켰다. 아이의 표정에서 순수한 기쁨이 느껴집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그림은 남편이 준호를 그리워하며 그린 작품이었다. 실종된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림이었다. 고인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다. 저는 아진테크의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받으며 선영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다.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간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 뭔가 자국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그가 명함을 건네면서 손목이 더 드러났을 때 선영의 숨이 멎었다. 선명한 화상 흉터였다.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던 날 6살 준호가 뛰어다니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목을 댔던 순간 아이의 비명소리, 급하게 달려간 응급실, 의사가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명동 백화점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내 아들.
준호야. 선영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한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선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흉터, 그 모습, 심지어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어린 준호와 닮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영이 가까스로 말을 삼켰다. 그냥 제 아들과 비슷해서요. 한도윤의 표정에 잠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마치 뭔가 기억나는 듯한,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아드님이 있으시군요. 있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25년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한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다.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괜찮아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닮은 사람을 만나다니. 한도윤은 불편한 듯 손목을 만졌다. 그 순간 선영은 더욱 확신했다. 그 습관도 어린 준호와 똑같았다. 불안하거나 당황할 때마다 손목을 만지던 아이의 습관. 그럼 저는 이만. 한도윤이 자리를 피하려 했다. 잠깐만요. 선영이 급하게 말했다. 혹시 어린 시절에 국수를 좋아하셨나요? 멸치국수 말이에요. 한도윤의 몸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국수 얘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어딘가 그리운 냄새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따뜻하고 고소한 어머니 손맛 같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선영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이 없다고 6살까지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말인가? 그럼 혹시 바닷가는 어떠세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한도윤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렸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네. 한도윤이 전시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다. 그의 걸음걸이까지도 준호와 닮아 있었다. 발끝이 살짝 바깥쪽을 향하는 특이한 걸음걸이. 어린 시절 준호가 뛰어다닐 때의 그 모습과 똑같았다. 전시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 관람객들이 여전히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지만 선영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 한도윤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인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선영은 다시 남편의 바닷가 그림 앞에 섰다. 그림 속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치 준호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여보, 정말 우리 준호일까요? 선영이 그림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일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그림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찾으라고. 선영은 한도윤이 남기고 간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다. 아진테크 대표이사 한도윤. 깔끔한 글씨체로 인쇄된 명함이었다. 회사 주소는 강남구 테헤랄로였다. 한도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니 이상하게 익숙했다. 하지만 준호였다면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다. 입양 가정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테니까. 선영은 미술관을 나서면서도 계속 한도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순간의 흔들림. 국수 얘기를 할 때 스쳐간 그 미묘한 표정 변화. 분명 뭔가가 있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보며 혹시 준호가 아닐까 했지만 이번처럼 강렬한 확신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 화상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더욱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거실 한쪽 벽에는 여전히 준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생후 100일 사진부터 실종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준호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5살 때 어린이집에서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린 그 그림에는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걸까? 선영은 그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언니, 선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전시회는 어땠어? 많이 힘들지 않았지?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언니, 혹시 내일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걱정되는데. 내일 얘기할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휴대폰을 내려놓고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말 한도윤이 준호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5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았을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진짜 엄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다. 만약 정말 준호라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더 늦으면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선영은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남편이 즐겨 쓰던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스케치북, 색연필, 그리고 준호 실종 사건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찾아야 해, 여보. 선영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내일부터 한도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겠다고. 그가 정말 준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준호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선영은 그 생각을 하며 긴 밤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다. 서재로 향해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 바탕화면에 있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4살 준호가 아빠 어깨에 올라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야. 선영은 검색창에 한도윤 아진테크를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이 그의 사업 성공담이나 기업 관련 뉴스였다. 선영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갔다. 천재 CEO 한도윤, 28세 최연소 코스닥 상장 성공,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한 아진테크의 비밀, 젊은 경영자가 말하는 성공 철학, 화려한 타이틀들이 줄을 이었지만 정작 그의 개인사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간혹 언급되는 것은 해외에서 자란 글로벌 인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영자 정도였다. 선영은 더 자세히 파고들었다. 그의 학력, 경력, 수상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맥킨지 컨설팅 근무 경험, 완벽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18세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었다. 왜 어린 시절 얘기가 하나도 없지? 선영은 뒤로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성공한 CEO라면 보통 어린 시절 이야기나 성장 배경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기 마련인데 한도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마치 18세부터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선미였다. 어제 무슨 일 있었지?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언니,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걱정되잖아.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1시간 후 선미가 집에 도착했다. 선영의 언니인 그녀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부터 이상하더라. 선영은 언니를 서재로 안내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한도윤의 기사들이 떠 있었다. 이 사람 봐. 누군데? 어제 미술관에서 만난 사람이야. 한도윤이라고 하는데 선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도윤의 손목에 있던 화상 흉터, 준호와 닮은 외모, 그리고 말투와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선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설마 정말 준호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그 흉터는 분명해. 준호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아. 선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25년 전 조카가 실종됐을 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온 가족이 미쳐가듯 아이를 찾아 헤맸던 그 시절을. 선영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흉터가 비슷한 사람은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좀 더 알아보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선미의 말이 맞았다. 선영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다. 그때 선미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기사 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선영이 화면을 확인했다. 작은 글씨로 된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한도윤 대표는 어린 시절 해외 입양을 통해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제2의 고향인 한국에서 꿈을 이루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해외 입양. 그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언니, 이것 봐. 해외 입양이래. 정말? 선미도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다시 읽었다. 그럼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가?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향했다. 가장 안쪽,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숨겨둔 상자가 있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준호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묵은 냄새와 함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준호가 아끼던 작은 야구 글러브, 함께 찍은 사진첩,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들. 모든 것이 25년 전 그대로였다. 선영은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준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6살까지의 모든 순간들. 페이지를 넘기며 선영은 한도윤의 얼굴과 비교해봤다. 사진 속 준호는 야구 글러브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빛이 어제 본 한도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말 비슷하긴 하네. 선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선영은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다. 생일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모습, 그 중에서도 손목에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다. 화상을 입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야. 이 화상 때문에 준호는 며칠 동안 고생했어. 그런데 어제 그 사람 손목에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다. 오후가 되자 선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한도윤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그녀는 의외로 넓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선미가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남아 더 깊이 조사를 시작했다. 한도윤의 회사 아진테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2015년 설립된 IT 기업으로 주로 모바일 앱 개발과 AI 솔루션을 다루고 있었다. 직원 수는 약 200명 정도의 중견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사 설립 당시 한도윤의 나이는 21세였다. 너무 어린 나이였다. 보통 그 나이에는 대학생이거나 갓 졸업한 상태인데 어떻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을까?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선영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봤다. 한도윤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봤지만 놀랍게도 개인 계정이 전혀 없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회사 공식 계정에서만 간간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저녁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그녀는 동네는 물론 강남 일대의 소식에도 밝았다. 김 여사님, 혹시 아진테크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 그 테헤랄로에 있는 IT 회사 말씀이세요? 한도윤이라는 젊은 사장이 하는 회사죠? 왜, 그 한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대요. 어릴 때 미국에 입양 갔었다가 대학 때 다시 한국에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국어도 완벽하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이라고 하고. 선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입양, 미국,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언제 한국에 온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학 입학할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년 전쯤.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렀는데 금방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아, 그냥 남편 전시회에서 만났거든요. 작품에 관 보이셨길래. 전화를 끊고 선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6살에 실종된 준호, 미국으로 입양된 한도윤, 그리고 11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까지. 오후에 선미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오전보다 더 진지했다. 알아봤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 뭐, 내 친구가 아진테크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말로는 한도윤 대표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 회식 자리에서도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린다고. 정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언니, 정말 준호인 것 같아.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가 5살 때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이가 좋아하는 멸치국수를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다며 3그릇이나 먹었던 일이 있었다. 언니, 어제 그 사람한테 국수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표정이 변하더라고. 뭔가 기억나는 듯한.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불안할 때 손목을 만지는 습관이 있어. 준호도 똑같았거든.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선미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낮았다. 저녁이 되자 선미는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다.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것인데 한도윤이 어린 시절 한국, 이름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고 입양 기록도 비공개라는 것이었다. 선영은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6살 생일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제 본 한도윤과 겹쳐 보였다. 언니, 나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볼 거야. 뭐라고?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확인해야 해. 선영은 상자에서 준호의 야구 글러브를 꺼냈다. 아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실종되기 직전까지 끼고 다녔던 글러브였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혹시 기억이 날지도 몰라. 선영아, 너무 위험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그래도 해봐야 해.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한도윤이 준호가 아닐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다면 선영은 글러브를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널 다시 찾을 거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선영은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진테크 본사 건물 앞에서 선영은 한참을 올려다봤다. 38층짜리 유리 건물이 파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가방 속에는 준호의 사진과 야구 글러브, 그리고 어린 시절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한도윤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시나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약속은 없었다. 그냥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뵙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오늘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예약을 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발요. 선영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영의 절박한 모습에 망설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선영입니다. 직원은 내선 전화로 비서실에 확인했다. 잠시 후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대표님께서 잠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네요. 38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영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38층까지 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갔다. 백화점에서 준호를 잃었던 그날, 경찰서에서 보낸 밤들, 끝없는 수색과 기다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38층 복도는 조용했다. 선영은 복도를 지나 대표실 앞에 섰다. 문에는 한도윤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다.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 일대가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한도윤이 서 있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키는 180cm 정도, 날씬한 체격의 단정한 인상, 그리고 그 얼굴. 선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5년이 흐른 준호의 모습이 바로 이럴 것 같았다. 어제 미술관에서 뵌 분이시죠? 한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셨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준호가 6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남편과 자신, 그리고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부터 보세요. 한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 아이가 누구 같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혹시 이 아이 같지 않나요? 어린 시절 모습 말이에요. 한도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 표정도 어린 준호가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야구 글러브를 꺼냈다. 25년 전 그날까지 준호가 끼고 다녔던 글러브였다. 가죽이 낡고 색이 바랬지만 아직도 아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것도 보세요. 이 글러브의 주인이 바로 이 사진 속 아이예요. 제 아들 준호입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글러브에 고정됐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쳤다. 낯설면서도 그리운,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당신이 제 아들 준호라고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글러브를 책상 위에 놓으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전 6살 때 명동 백화점에서
실종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손목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죠. 동그랗고 선명한 흉터가. 선영이 한도윤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도윤은 무의식 중에 소매를 당겨 손목을 가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 흉터는 선영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굴도, 흉터 위치도, 심지어 습관까지 똑같은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미국에서 저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당신을 어떻게 입양하게 됐는지 알고 있나요? 그건 한도윤이 말을 멈췄다. 사실 그는 자신의 입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양부모는 항상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진짜 어머니예요.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찾았어요. 준호야, 그만하세요. 한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 없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설사 흉터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선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준호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화상을 입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2000년 3월 15일, 당신이 몇 살 때인지 계산해 보세요. 한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했다. 2000년이면 자신이 6살 때였다. 그리고 그 시기의 기억은 전혀 없었다. 양부모는 입양 당시 기억상실증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선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준호가 4살 때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린 가족, 그림에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한도윤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왜인지 목이 메었다. 그 서툰 그림체에서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다. 제발 인정해 주세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김준호, 1995년 5월 3일생. 멸치국수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고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를 좋아했던 아이예요. 한도윤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멸치국수라는 말을 들으니 어딘지 그리운 냄새가 떠올랐다. 그리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저는 한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불안할 때 손목을 만지는 습관도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선영이 다가서며 말했다. 한도윤은 자신이 무의식 중에 손목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불안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었다. 언제부터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습관.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준호만의 특별한 습관이었어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잠들기 전에도 손목을 만지작거렸거든요. 엄마가 손을 잡아줘야 잠들 수 있었어요. 한도윤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편린이 스쳤다.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며 말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도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요?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입양 얘기는 거짓말인가요? 한도윤의 표정이 흔들렸다. 사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양부모는 항상 모호한 대답만 했을 뿐이었다. 그건 선영은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없으신 건 아니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6살 이전의 기억이 있나요?
한도윤은 말이 없었다. 사실 그에게는 6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양부모는 입양 당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DNA 검사를 해봐요. 선영이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확실해질 거 아니에요? DNA 검사라니요? 한도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근거도 없이 그런 걸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거는 충분해요. 흉터, 외모, 습관,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 보이는 강남대로의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끌리는 기분이 들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한도윤이 창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동안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밤마다 당신을 그리워했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한도윤이 몸을 돌려 선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진짜 같았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그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선영이 다가서며 물었다. 제발 한 번만 믿어봐요. 제발. 믿을 수 없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이 되지 않아요. 선영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이것만 가져가세요. 선영이 야구 글러브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게 당신의 것이었어요. 6살 때까지 늘 끼고 다녔던 글러브예요. 한도윤은 그 글러브를 내려다봤다. 낡고 작은 글러브였다. 아이가 썼던 흔적이 역력했다.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도 선영이 가족 사진들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 모든 사진 속의 아이가 당신이에요. 제 아들 김준호예요. 사진들을 보며 한도윤은 말을 잃었다. 정말로 자신과 닮은 아이였다. 아니, 어쩌면 자신 그 자체일지도 모르는.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든 준비가 되면 연락하세요. 25년을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선영이 명함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한도윤이 불렀다. 잠깐만요. 예, 정말 확신하시는 거예요? 선영은 뒤돌아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다. 엄마의 마음은 틀리지 않아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글러브와 사진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설마 정말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다. 침대 옆 탁자에는 선영이 두고 간 사진들과 야구 글러브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도윤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넓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다시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눈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까지.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았다. 이럴 리가 없어.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다.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특히 그 여자, 선영의 미소가 어딘지 익숙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냉장고 앞에 서니 갑자기 따뜻한 국물 냄새가 떠올랐다. 멸치국수. 선영이 어제 말했던 그 음식.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그리운 기분이 들었을까? 한도윤은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내 끓였다. 하지만 라면이 아니라 멸치국수가 먹고 싶었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멸치국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따뜻한 국수. 그리고 그것을 먹으며 행복해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억인지 아니면 오늘의 충격 때문에 만들어진 착각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한도윤은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제 아들이라고 부를 때의 그 간절한 목소리,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던 모습. 만약 정말이라면 한도윤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아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건가? 미국의 양부모 존슨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정말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줬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 그런 부모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항상 모호한 대답만 했을까? 한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벽면 한쪽에는 양부모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입양 초기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사진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을 자세히 봤다. 7살 무렵 찍은 사진이었다. 존슨 부부와 함께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것인데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웃고는 있지만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문득 그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 봤다. 입양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양부모는 친절했지만 자신은 항상 뭔가 그리워하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워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도윤은 책장에서 어린 시절 일기장을 꺼냈다. 영어로 쓰여진 그 일기는 양어머니 마가렛이 쓰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었다. 초기 내용들은 어설픈 영어로 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쓴 일기를 읽으며 한도윤은 놀랐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바다에 가고 싶다고,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 그는 더 많은 일기를 읽어봤다. 8살, 9살 때의 내용들에도 비슷한 감정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 4시, 한도윤은 결심했다. 선영이 말한 DNA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물론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비밀리에 진행할 생각이었다. 만약 정말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이 모든 의심을 깨끗이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전, 한도윤은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하고 강남의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한도윤은 어제 선영이 만진 물병을 가져왔다. 그녀의 DNA가 묻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의료진은 검사 절차를 설명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정식 샘플 채취가 필요하지만 일단 예비 검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한도윤은 검사를 받고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흘린 눈물,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제 아들이라고 부를 때의 그 확신에 찬 표정. 3일 후 의료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한도윤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의료기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친자 관계가 맞다면? 만약 아니라면? 의사가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다. 99.9%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한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숫자만큼은 또렷했다. 99.9%. 확실한 건가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한도윤은 의료기관을 나와 차 안에 앉았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김준호였단 말인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은 기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다. 한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실종된 아이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대신 선영의 명함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선영의 목소리였다. 3일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한도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선영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검사 결과를 받으셨나요? 한도윤은 깜짝 놀랐다. 선영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엄마는 알아요. 당신이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숨소리였다. 어머니, 한도윤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다. 정말 제가 준호가 맞나요? 선영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이었다. 네, 맞아요. 당신이 제 아들이에요. 우리 준호. 한도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느껴왔던 알 수 없는 공허함.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믿지 않아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강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한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양부모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리고 회사는? 사람들은? 그날 밤 한도윤은 꿈을 꿨다. 아주 어릴 적 꿈이었다. 바닷가에서 누군가와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조심해. 파도가 와. 꿈속에서 자신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지켜줄게요. 한도윤은 꿈에서 깨어났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 후 한도윤은 용기를 내어 선영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무엇을 기억해요? 바닷가, 그리고 따뜻한 국수 냄새, 그리고 한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요. 선영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25년 만에 듣는 아들의 기억이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선영은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멸치국수는 아니었지만 준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김밥과 계란말이였다. 이것도 기억나요? 선영이 김밥을 건네며 물었다. 한도윤은 한 입 베어 물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소풍날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해준 김밥. 친구들보다 더 맛있다고 자랑했던 기억. 맛있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예전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한도윤은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고
선영은 25년 동안의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셨거든요. 선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키워줬다는 사실이. 그분들께는 말씀드렸어요? 아직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도윤의 마음도 복잡했다.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스러웠다. 해가 질 무렵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아니, 도윤 씨.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25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아요.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도윤은 선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이었다. 어머니, 시간을 주세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도윤은 차 안에서 미국의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차 때문에 아침 시간이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아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말인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진짜 부모를 만났어요. 또 다른 침묵. 그리고 존슨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도윤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한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양부모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겨왔던 걸까? 그날 밤 한도윤은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6살의 자신이 백화점에서 길을 잃고 오는 모습,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장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내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한도윤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선영이 준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제 그 사진들이 낯설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장면들이었다. 특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어머니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어머니, 한도윤은 그 단어를 다시 중얼거렸다. 이제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부르고 싶었던 단어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존슨 부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25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을 진짜 부모에 대한 미안함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25년 만에 진짜 집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4월의 마지막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의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연분홍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처럼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앉아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꽃집에서 산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공원 입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 전 미국에서 날아온 양부모와의 긴 대화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존슨 부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무너져 내렸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아, 미안하다. 양아버지 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너를 정식으로 입양한 게 아니야. 한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식 입양은 너무 복잡했어. 그런데 어떤 브로커가 접근했고 양어머니 마가렛이 흐느끼며 이어갔다. 한국에서 온 아이라고만 했지. 실종된 아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다고요?
너를 키우면서 점점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한국 뉴스에서 실종 아동 관련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존슨이 고백을 이어갔다. 우리는 너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영어도 못했고 한국 기억도 없어 보였어.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어. 한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럼 저는 우리의 죄야. 마가렛이 울며 말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2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 알고 있어요. 한도윤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엄마를 찾았어요. 그래, 그분께 가야지.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동안 기다린 그 어머니에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한도윤은 선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의도 벚꽃 축제장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30분 후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선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25년 전 준호가 가장 좋아했던 엄마의 옷 색깔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색을 선택한 것일까. 한도윤이 다가가자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주일 전부터 한도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그 말이 특별히 다르게 들렸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도윤은 꽃다발을 선영에게 건넸다. 하얀 장미 31송이였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31년이 된 것을 의미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으로요. 선영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다. 하얀 장미 향기가 봄바람과 함께 두 사람을 감쌌다. 준호야, 앉자. 두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머리 위로는 연분홍 꽃잎들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에 믿지 않아서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빠도 그리워하시면서 끝까지 저를 찾으셨을 텐데.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빠는 끝까지 널 믿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한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술관에서 본 그 바닷가, 그림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린 자신이었다. 아빠께 죄송해요.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선영이 한도윤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이해하실 거야. 내가 좋은 곳에서 잘 자랐다는 걸 알면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렸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선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한국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요. 정말?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양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진짜 가족을 찾은 걸 축하해 주셨어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한도윤을 끌어안았다. 25년 만에 품에 안는 아들이었다. 6살 때보다 훨씬 크고 든든해진 아들의 품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기였다. 고마워.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한도윤도 어머니를 꽉 안았다. 그 따뜻한 품이 25년 동안 자신이 그리워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그리움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었다는 것을. 엄마, 한도윤이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말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이 계속 그리워했어요. 나도야.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25년 만에 제외한 모자의 감동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25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 뭘 하고 싶어? 선영이 물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있는 집에. 우리 집이 많이 변했어. 아빠가 떠난 후로.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면 그게 집이에요. 엄마, 이제부터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두 사람은 벚꽃 구경을 하며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마치 2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선영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한도윤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앱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저처럼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다.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선영의 집으로 향했다. 25년 만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며 선영이 말했다. 준호야, 집에 왔어. 한도윤은 집 안을 둘러봤다. 여전히 벽에 걸린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들,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림, 그리고 변하지 않은 따뜻한 집의 분위기. 정말 집 같아요. 그날 저녁, 선영은 25년 만에 아들을 위해 멸치국수를 끓였다. 한도윤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맛있어요. 한도윤이 국수를 한 젓가락 먹으며 말했다. 정말 그리웠던 맛이에요. 다행이네. 레시피를 잊어버렸나 싶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2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선영은 준호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을, 한도윤은 미국에서 느꼈던 그리움과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도윤은 양부모와의 통화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도 털어놓았다. 어머니, 사실 양부모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엇을? 제 입양이 정식 절차가 아니었다고 해요. 불법이었다고.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저를 입양했다고 해요. 나중에 제가 실종 아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저를 사랑하게 돼서 숨겼다고. 선영은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분노는 아들을 불법으로 데려간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 안도감은 양부모가 결국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일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잘 자랐다는 거야. 그분들이 너를 사랑으로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엄마, 이제 정말 헤어지지 않을 거죠? 당연하지.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한도윤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 25년 전과 똑같이 정리된 방에서 마침내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6살 준호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한도윤은 눈을 떴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 고소한 계란 프라이 냄새.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준호야, 일어났어? 아침 먹자. 네, 엄마 지금 가요. 한도윤은 일어나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이상 한도윤이 아니라 김준호였다. 어머니의 아들, 김준호. 식탁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번째 아침 식사였다.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김치찌개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오늘 뭐 할까? 선영이 물었다. 엄마와 함께라면 뭐든지 좋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다.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고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하늘이 유독 파랗고 맑았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2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만들어갈 수많은 추억들, 함께 나눌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